오늘은 식량 문제 해결 암모니아 합성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런데 이 식량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은 18세기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1차 산업혁명이 뭐냐면은 바로 공장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공장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그러면은 물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물품들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들이 가격이 저하됐다. 그리고 이제 상품들이 가격이 저하되니까 사람들이 좀 경제적으로 안정해졌어요. 그럼에 따라서 출생률은 증가하고 또 사망률은 감소해서 인구가 증가하게 돼요. 그런데 비료가 부족한 거예요. 이때 농업은 바로 천연 비료에만 의존했어요. 천연 비료에만 의존했다. 그런데 이 천연 비료가 공장에서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식량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예요. 이 내용들은 그냥 흘려들어도 돼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중요한 파트는 여기부터 밑에까지예요. 인공 비료의 필요성을 느끼던 과학자들이 질소랑 인이랑 칼륨 등이 식물 생장에 꼭 필요한 원소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질소랑 인이랑 칼륨이 들어간 어떤 비료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하버라는 과학자가 연구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보슈라는 사람이 또 공업화에 성공을 해서 아주 좋은 비료를 만드는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하버 보슈법이라고 불러요. 이 하버 보슈법은 질소랑 수소랑 만나서 암모니아라는 분자를 생성하는 건데요. 일단 질소는 공기 중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얻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수소도 구하기 어려운 원소는 아니에요. 이 두 원소로 암모니아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과학계에서 혁신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질소랑 수소를 그냥 공기 중에 두면은 반응하지 않겠죠. 그래서 반응을 위한 조건이 좀 필요해요. 바로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야 돼요. 그리고 압력도 엄청나게 높아야 돼요. 그리고 촉매가 필요한데 바로 철로 만들어진 촉매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온 고압 철 촉매가 있는 상황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암모니아는 바로 식물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바로 식물에 사용 불가능.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이온 상태로 흡수를 시켜줘야 돼요. 바로는 사용 못하고. 이것도 알아줘야 되는 내용이니까 봐주시고. 그래서 이 NH3는 화학 비료를 만들게 되는 원료이다. 바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비료가 생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건 잘 보면은 NH4 플러스 NO3 마이너스인데요. 지금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또 추가적으로 이제 살충제, 제초제, 비닐 같은 것도 활용을 하면서 농업이 눈부시게 발전해서 식량 문제가 해결됐다 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암모니아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원소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원자 분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의류 문제 해결 합성 섬유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파트의 제목은 이러한데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바로 이 천연섬유랑 합성섬유의 특징을 둘 다 비교해서 잘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예시랑 또 특징을 그냥 암기해줘야 돼요. 여기는 뭐 답이 없어요. 그냥 다 외워줘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이해를 조금 하면서 암기를 해주면 좋겠죠. 일단 옛날에는 천연섬유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면은 식물로부터 얻었고 마랑 비단 같은 경우는 동물에서부터 얻었어요. 특성이 뭐가 있냐면 흡습성, 이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되게 좋다. 그리고 촉감도 되게 좋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질기지 않고 내구성이 좋지 않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 식물하고 동물로부터 얻고 내구성도 좋지 않아서 대량 생산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의류가 부족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합성 섬유가 생기게 됩니다. 섬유를 임의적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예시로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 등이 나오는데 각각의 특징은 다음 쪽에서 보고 좀 더 전체적인 특징을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 화석 연료로 개발. 이 화석 연료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별표를 쳐놓고서 개념을 조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밑에 보면은 이 화석 연료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이 화석 연료는 석탄, 석유, 이런 천연가스, 이런 가스 종류들을 말하는 거고 또 이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동식물의 사체가 죽은 이런 시체가 땅속에서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분해돼 가지고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뭐 석탄, 석유 이런 것들도 다 동식물로부터 나왔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합성섬유를 만들었는데 이 합성섬유들은 질기고 값이 싸요. 최대한 값을 아껴야겠죠. 섬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최대한 단단하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질겨요. 그리고 확실히 대량 생산도 쉬워졌어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의류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합성 염료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이제 색깔을 원하는 대로 입힐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같이 보자고 했던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 등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의 특징을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이 특징들을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파악을 하고서 좀 암기를 하면은 좀 남기가 쉬워질 거예요. 일단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 섬유이다. 그냥 외워줘야 돼요. 그리고 그 최초가 언제냐? 1937년에 미국 캐러더스가 발명했다. 캐러더스가 개발했다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질기고 유연하다. 그리고 신축성도 좋다. 그래서 이 질기고 유연하고 신축성이 좋은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어디다 쓸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타킹이에요. 질기면서도 유연하고 신축성도 좋죠. 그리고 이제 밧줄, 가방, 그물, 칫솔, 신발 등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하고 예시를 엮어서 암기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폴리에스터인데, 이 폴리에스터는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된 합성 섬유래요.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또 강하고 신축성이 좋다. 그래서 구겨지지 않는다. 네, 구겨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흡습성이 작다. 물을 잘 안 빨아먹는다. 빨리 마른다.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와이셔츠, 양복 같은 거죠. 왜냐면은 구겨지지 않는다 했죠.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강하다 했죠. 그럼 와이셔츠, 양복 등의 의류에 좀 많이 쓰이게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폴리아크릴. 이거는 보온성이 있대요. 열에 강해돼요. 그래서 소방복, 안전복 등에 이용한다. 네, 이 정도로 모든 내용을 다 암기를 해줘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 재료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건축 재료별로 이거를 다 외워줘야 돼요. 건축 재료별로 특징을 암기해줘야 돼요. 특징 암기가 제일 중요하다. 먼저 건축 재료의 변화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볼 건데 18세기에 공장을 막 짓는 산업혁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건의 값들은 막 싸지고 그래서 경제적 안정이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제 사는 방식을 좀 바꿔야겠다. 주거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해서 주거공간이 변화하려면은 건축 재료들이 먼저 좀 바뀌어야 된다. 뭐 고층 빌딩을 짓는데 벽돌로만 계속 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 재료를 바꿨다. 그럼으로써 이제 시간이 단축되고 만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안정성도 좋아지면서 대규모 건설까지 가능해졌다 라는 거고, 여기까지 내용은 그냥 그 이전 스토리고 이제 밑에 나오는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철이 있어요.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철의 재련에 대해서 알아줘야 되는데, 철광석, 이 Fe2O3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철에 산소가 입혀졌죠. 그래서 산화철이에요. 철은 그냥, 금속은 그냥 그대로 못 있어요. 산소랑 반응을 막 많이 해요. 그래서 산화철, 산소랑 결합된 상태인 철을 철광석이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 코크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코크스를 용광로에서 둘이 같이 가열을 해요. 그러면은 이걸로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크스라는 키워드 잘 봐주시고, 또 나중에 불순물이 생기면은 석회석으로 제거를 한다.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외워줘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이 철은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해서 가장 많이 이용한다. 철 주변에서 되게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녹슬지 않게 스테인리스 강, 합금을 만들어서 이용한다. 스테인리스 강을 쓰는 이유가 산화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산소랑 반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합금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스테인리스 강.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시멘트가 나와요. 시멘트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석회석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석회석, 이 CaCO3를 탄산칼슘이라고 말하거든요. 탄산칼슘. 그래서 읽는 방법도 한번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이 석회석을 통해서 만든 건축 재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콘크리트가 또 있어요. 콘크리트가 뭐냐면은 석회석에서 이제 강도를 조금 더 높인 거예요. 강도를 좀 높였다. 어떻게 높였냐? 모래랑 자갈을 섞었어요. 시멘트에다가. 그래서 모래랑 자갈에다가 시멘트를 합쳐주면은 콘크리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철근 콘크리트가 있는데 여기서 또 강도를 한 번 더 높여준 거예요. 콘크리트에다가 이제 철까지 넣어준 거죠. 콘크리트에다가 철근을 넣어서 강도를 더 높였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층 건물이 건축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유리가 나오죠. 유리는 처음에 어떻게 만드냐면은 모래에서부터 시작해요.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이 이산화규소가 있는데 이거를 원료로 해서 만든 게 유리이다. 모래에서 생겼다. 그래서 유리는 우리가 알듯이 뭐 외벽, 창 등에 이용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스타이로폼이 나오는데 우리는 스티로폼이라고 부르죠. 이게 찾아보니까 복수 표준어래요. 둘 다 복수 표준어라서 둘 다 쓸 수 있다. 이 스티로폼은 건물 내부의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단열재 역할이다. 단열재 역할이다. 그 다음으로는 페인트가 나와요. 이제 건물 벽이 손상되지 않게, 그리고 건물을 꾸미는데도 이제 여러 가지 페인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으로는 알루미늄이 나와요. 그리고 또 여기도 재련 과정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화 알루미늄 광석인 이 보크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보크사이트. 이거를 녹여가지고 액체로 만들고 전기분해해서 얻는데요.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알아주면 완벽하겠죠. 얘는 왜 산화 알루미늄으로 있냐면은 이 금속은 산소랑 반응하는 걸 좋아한다 했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은 가볍고 단단해서 건물 외벽에 사용된다. 가벼운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면 얘가 원자 번호가 13번이에요. 그러면은 이 원소의 질량 자체가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거고, 그래서 그냥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봤어요. 탄소화물과 탄화수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탄소화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 탄소라는 원자를 주축으로 수소, 산소, 질소 등의 다른 원소들하고 같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 탄소화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탄소랑 수소, 그리고 또 탄소랑 수소, 산소로 구성된 화합물들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화학원에서. 또 우리 주위에는 아주 많은 화합물이 탄소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이 탄소화합물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결합할 수 있는 전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탄소는 서로 다른 4개의 원소들과 결합을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전자가 4개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탄소 원자들하고도 자유롭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탄소 원소들하고 탄소 단일 결합을 하든지 이중 결합을 하든지 아니면은 삼중 결합까지도 하죠. 이런 결합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길이와 구조의 화합물들을 만들 수 있어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탄소가 이런 식으로 되게 길게 결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런 모양으로 결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오각형 모양으로도 결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탄소화합물 중에서도 우리가 깊게 다루게 되는 탄화수소가 있는데요. 이 탄화수소는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탄소화합물입니다. 이 탄화수소에는 항상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의 주성분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완전 연소를 할 때 이산화탄소와 물과 더불어서 많은 에너지까지 내뿜게 된다는 사실, 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완전 연소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완전 연소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서 연소시키는 거예요. 연소할 때는 항상 산소가 필요해져. 그래서 O2랑 이 탄화수소랑 같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산소로 연소를 시키면 항상 CO2와 H2O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많은 에너지도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특징 때문에 연료로 쓰여요. 연료로 쓰인다는 거는 공장을 작동시키거나 아니면은 차에다가 기름을 넣는 행위 등이 있겠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불완전 연소라는 말이 있어요. 불완전 연소는 뭐냐면은 일단 산소가 부족하거나 무언가를 태우는데 산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온도가 낮을 때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대신에 일산화탄소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C, 탄소 덩어리가 생겨요. 그리고 이 탄소 덩어리는 그을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 구울 때 생기는 그런 그을음들은 이런 탄소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4가지의 탄화수소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 탄화수소들은 꼭 알아줘야 하는 탄화수소예요. 이번 시간에는 공통 특징이 무엇이 있고 각 탄화수소마다 어떤 가스의 주성분인지만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메테인은 바로 LNG라는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LNG라는 말이 보이면은 바로 메테인이구나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프로페인과 뷰테인을 볼 건데요. 이 친구들은 LPG 많이 들어봤죠? 액화 석유가스의 주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LPG 하면 프로페인이랑 또 뷰테인이 있구나 정도 외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이 4가지 탄화수소 모두 다 물과 잘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각 탄화수소별로 특징들도 완벽하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러가지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봐볼 건데, 첫 번째로 여기 T이라고 써놨는데 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 혹은 탄소와 수소, 산소로만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완전 연소를 하면은 물하고 이산탄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완전 연소라는 거는 충분히 따뜻한 온도에서 충분히 많은 산소를 공급해주면은 완전 연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완전 연소를 하면서 항상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탄화수소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특징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연료로 쓰이게 되었죠. 그래서 차에 넣는 기름 같은 게 바로 탄화수소 종류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자세히 볼 탄소화합물은 바로 이 메테인인데요. 메테인은 일단 냄새가 나지 않고 색깔이 없어요. 그리고 실온에서 기체예요. 또 물에 녹지 않는 특성까지 갖고 있고, 그리고 LNG와 CNG의 주성분이에요. LNG는 액화 천연가스로 가정에서 쓰이는 연료고, 그리고 CNG는 압축 천연가스로 시내 버스 같은 데에서 사용되는 연료예요. 이런 내용들은 암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볼 탄소화물은 에탄올이에요. 에탄올은 많이 들어봤죠? 바로 술의 성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소독용 알코올의 성분이 되겠죠, 에탄올은. 그래서 술하고 소독용 알코올의 공통적인 특징이 특유한 그 쨍한 냄새가 나죠? 그리고 색깔은 없었죠. 그래서 연동시켜서 외워주면 되고요. 그리고 실온에서 액체예요. 휘발성도 강해서 놔두면은 잘 마르고 불에 잘 타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에탄올은 C2H5랑 그리고 OH기, 하이드록시기가 합쳐져서 생긴 화합물인데요. 이 하이드록시기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 물에 잘 녹아요. 그리고 알코올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C2H5 부분은요, 기름을 잘 녹이고 다른 탄화수소를 잘 녹이는데요. 이런 에탄올에 물에도 잘 녹고 기름에도 잘 녹는 특성 때문에 우리가 소독제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이런 에탄올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옛날에는 에탄올을 얻으려면은 과일이나 곡물에 있는 당을 바로 발효시켜가지고 얻어야 됐어요. 그런데 현재에는 에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에텐이 바로 C2H4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이랑 같이 반응시키면은 에탄올을 요즘에는 얻을 수 있어요. 훨씬 편해졌죠.
그래서 이 에탄올을 얻는 방법까지 잘 외워주시고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세트산을 봐볼 건데요. 아세트산은 식초의 성분이죠. 그리고 식초를 생각하면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강력한 그 쨍한 냄새예요. 그래서 강력한 자극성 냄새가 나는 게 바로 이 아세트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아세트산의 색깔은 역시 없습니다. 다른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또 실온에서는 액체 상태고요. 그런데 이 17도 미만의 온도에서는 고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빙초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아세트산의 구조에 대해서 좀 봐볼 건데, 이 아세트산은 처음에 CH3와 그리고 COOH 기가 합쳐진 거예요. 이 COOH 기는 카복실기라고 불려요. 그리고 이 카복실기의 특징이 바로 물에 넣으면 H 플러스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물에서 H 플러스를 내놓게 되면은 산성이 되게 돼요. 그리고 산성은 또 특징이 신맛을 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아세트산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물에도 되게 잘 녹아요, 아세트산은. 그리고 또 아세트산을 어떻게 얻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이 아세트산은 전 페이지에서 배웠던 에탄올이 발효되면 아세트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알아주면 아세트산에 대해서는 완벽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이는 폼알데하이드라는 탄수화물을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로 보이는 특징이 자극적인 냄새를 낸다는 게 있는데요. 이 냄새가 어떤 냄새냐면은 바로 새집에 들어가면 나는 그 냄새예요. 그래서 새집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죠. 색깔은 없고요. 그리고 물에 또 잘 녹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말데하이드는 가구용 접착제나 플라스틱에 쓰이기 때문에 새집에 가면은 이런 냄새들이 아직 안 빠지고 나는 것이죠. 다음으로 아세톤을 볼 건데요. 아세톤은 매니큐어 제거제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매니큐어 제거제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고 색은 없고 또 물에도 잘 녹고 여러 탄수화물을 잘 녹인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기름을 잘 녹인다 라는 말도 되죠. 그래서 물에서도 잘 녹고 또 기름도 잘 녹이니까 아세톤처럼 뭐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뭘 녹이는 역할을 한다. 이번 시간에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예시로 탄소의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자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가 중성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양성자와 전자는 항상 같다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해줘야 돼요. 이온이 아니고선 무조건 같죠. 그래서 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원자핵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의 개수는 즉 원자 번호가 되죠. 양성자의 개수랑 원자 번호는 같다. 그림에서 양성자를 봐보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보이죠?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는 6개고 그러므로 원자 번호는 6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성자의 개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래서 중성자의 개수도 6개다. 그러면 이제 질량수를 알 수가 있어요.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에서는 질량수가 12가 되게 됩니다.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니까 12.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소 기호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밑에 보이는 거는 원자 번호 6번 혹은 양성자의 개수, 그리고 위에 보이는 거는 질량수,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죠. 그런데 이 질량수는 실제 질량이 아니에요. 탄소의 실제 질량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원자의 실제 질량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크기도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앞서 배웠던 12 탄소의 질량수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거를 원자량으로 쓰자라고 사회적으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원자의 실제 질량은 너무나도 작아서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값을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의 질량수 12를 기준으로 원자량으로 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원자량은 탄소 원자량 12를 일단 기준으로 잡았고 이걸로써 나타낸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 원자들의 상대 질량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탄소의 원자량 12는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거였죠. 그래서 실제의 질량이 아니에요. 그냥 과학자들이 임의로 지정한 값일 뿐이에요. 그리고 임의로 지정한 값이기 때문에 여기 단위도 없어요. 그냥 탄소 너는 12야 해가지고 탄소는 12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다른 원소들을 지정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탄소의 질량을 우리가 정했잖아요. 그리고 탄소의 질량이랑 다른 원소의 질량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랑 수소의 질량을 비교한다고 쳐볼게요. 이 탄소랑 수소를 저울에 올려놨더니 탄소 1개의 질량이랑 수소 12개의 질량이랑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탄소 1개의 원자량은 12죠. 그리고 이게 1개 있었고, 그리고 수소는 원자량은 모르는데 지금 12개 있다는 건 알죠.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x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은 1로 하겠다라고 임의로 비교해서 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원소를 비교해 볼게요. 탄소랑 산소.
또 저울에 올렸는데 탄소를 4개 올리고 산소를 3개 올리니까 둘의 질량이 똑같았다라고 또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원자량이 12인 탄소가 4개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원자량을 모르는 산소에 3개가 있었을 때 같아졌어요. 그래서 Y는 16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너의 원자량은 16이다 라고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각 원소마다의 질량비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탄소와 수소의 질량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탄소가 수소보다 12배가 더 크다라는 거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량은 탄소 원자량 12를 기준으로 잡았고 이걸로 나타낸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자량과 화학식량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분자와 화학식의 차이를 잘 모르신다면은 오른쪽 상단에서 카드를 한번 띄워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자량의 정의는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이죠. 근데 간단하게는 그냥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이에요. 그래서 뭐 H2O가 있다고 치면은 물이죠. 이게 H가 2개 있고 또 산소가 1개 있죠. 그런데 H의 원자량은 1이었고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었으니까 2 곱하기 1 더하기 16을 하면은 18이 된다. 그래서 이게 분자량이다. 그리고 뭐 다른 예시를 한번 더 들면은 CO2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에는 C가 하나 그리고 산소가 2개 있죠. 그래서 12 더하기 2 곱하기 16이다. 해서 44가 된다.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화학식량도 각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이에요. 그런데 화학식량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온결합 물질에서 많이 써요. 왜냐면 분자이면은 그냥 분자량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 제일 유명한 게 NaCl, 소금의 주 원료가 있죠. 이 Na의 원자량은 23이고 Cl의 원자량은 35.5예요. 그래서 23과 35.5를 더하면은 58.5가 되겠죠. 그래서 화학식량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화학에 꽂힌 몰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일단 몰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화학에서 항상 사용하는 원자, 분자, 입자 등과 같이 매우 작은 입자들의 양을 나타내는 묶음 단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계란이 한 판 있어요. 이 계란 한 판은 우리가 30개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약속된 거죠. 계란 한 판에는 30개를 넣어라 라고요. 그래서 몰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분자가 1몰 있어요. 그러면은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인 약속이다. 1몰이라는 단위에는 이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야 된다. 이게 몰이에요. 간단하죠?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바로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대문자 N과 A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 수는 어떤 물질이든지 상관없이 항상 1몰을 구성하는 입자수이다. 그래서 1몰에는 항상 이만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끝이에요. 아보가드로 수는 1몰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다. 이제 옆에 예시를 보면서 한번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H2O 1몰이 있대요. 그럼 분자의 개수는 몇 개냐?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총 원자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보죠. 이 H2O에는 H가 2개 있고 또 산소가 1개 있어요. 그러면은 한 분자당 원자의 개수는 3개 있죠. 그러면 아까 배웠던 분자의 개수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다가 앞에다가 3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몰의 개수를 알아봤고, 그리고 몰과 항상 또 같이 나오는 게 질량이에요. 이 몰은 항상 질량 아니면 부피 아니면 분자수랑 같이 나오게 되는데 몰을 볼 때 이 세 개를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에다가 그냥 단위, 그램을 붙여준 거예요. 화학식량에는 원자량, 분자량, 이온식량 등이 다 포함됐었죠. 그래서 이 밑에 예시를 볼게요. 1몰의 질량이 얼마냐? C의 원자량은 12죠. 그러면은 C의 1몰의 질량은 12에다가 이 g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12g이구나. 탄소 1몰에는 12g이 있구나. 그리고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래요. 그러면은 16에다가 이 g만 붙여주면은 1몰의 질량은 16g이구나. 그리고 또 이 이산화탄소, 탄소가 1개 있고 산소가 2개 있으니까 합해보면은 원자량을 합해보면은 44가 돼요. 그리고 여기다 그램 붙이면은 1몰에는 이산화탄소가 44g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오는 개념이 몰 질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몰 질량은 물질 1몰의 질량을 말하는데 한번 같이 단위를 봐볼게요. 이 단위를. 복잡한 단위가 나오면 되게 단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위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그냥 분모 분자예요. 그래서 읽을 때 밑에 있는 거 1몰당 몇 그램 있냐? 그래서 Xg 있다 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2g per 몰이다 하면은 1몰에 12g이 있는 거다. 그럼 탄소죠. 아까 전에 봤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몰을 항상 구하는 게 관건인데 주어진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기만 하면은 이 질량에서 몇 몰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탄소가 24g 있는데 몇 몰이 있냐? 그러면은 탄소 1몰의 질량은
12였어요. 그래서 12g per mol. 그리고 주어진 질량은 24g이죠. 그러면은 12, 24 없어져서 2 되고 그램 없어지고 단위 몰이 올라오죠. 그러면은 2몰이 있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이는 이 아보가드로 법칙은 또 엄청나게 중요한 법칙인데 이걸 한번 봐볼 거예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많이 보는 예시로 한번 간단하게 봐볼게요. 우리가 많이 보는 예시가 0도씨 1기압일 때인데요. 이때는 항상 기체 1몰의 부피가 22.4L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0도씨 1기압일 때는 1몰은 무조건 22.4L다. 어떤 기체든지 아무 상관없이 이산화탄소든 산소든 질소든 상관없이 항상 22.4L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몰이라는 것과 부피라는 거는 무조건 완벽하게 비례하게 됩니다. 기체의 경우에서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기체는 항상 몰은 부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부피는 몰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진짜 엄청나게 중요해요. 만약에 문제를 봤는데 기체가 나왔고 부피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 그럼 그냥 몰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체에 대한 내용인데 몰로 나왔다. 그러면 부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게 내신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중간에 다 기체고 이 리퀴드, 액체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낚시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 기체인지 완벽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예시 문제들을 한번 봐볼게요. 조건은 0도씨 1기압일 때이고요. 0도씨 1기압일 때는 기체의 1몰의 부피가 22.4L였죠. 그래서 맨 왼쪽 산소가 1몰이 있을 때 몇 리터가 있냐에 대해서 이제 풀어볼 건데 1몰에는 항상 22.4L 있다 했죠. 그리고 1몰일 때 분자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였고 산소 분자의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원자량 16짜리가 2개 있죠. 그럼 32인데 여기다가 단위만 붙여주면 되니까 32g이다. 그리고 다음 오른쪽 넘어와서 CO2가 44.8L 있대요. 그런데 1몰에 22.4L였잖아요. 그러니까 44.8L면 2몰이겠죠? 그리고 CO2는 몇 개 있냐? 1몰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데 2몰 있으니까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분자량을 어떻게 구하냐면 탄소의 원자량이 12고 그리고 산소의 원자량은 16인데 2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총 2몰 있죠? 그래서 2몰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88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단위만 붙여주면 88g 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H2O 3.01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1몰일 때 분자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였잖아요. 그럼 이거는 2분의 1몰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몰이다. 그리고 1몰에 22.4L 있었으니까 2분의 1몰에는 11.2L가 있고 또 분자량을 구할 건데 수소가 2개 있어요. 원자량은 1이고 그리고 산소 하나 16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줘야겠죠. 2분의 1몰이 있으니까. 그래서 9가 나오고 단위만 붙여주면은 질량을 구할 수 있다. 자, 오늘은 화학반응식 개수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화학반응식을 만드는 과정부터 먼저 천천히 알아볼게요. 예시로 나오는 암모니아 생성 반응이 있죠. 암모니아는 NH3였고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NH3를 만든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반응물과 생성물을 표시해라가 있죠. 그러면은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그래서 암모니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반응식으로 나타내 줄 건데요. N2랑 H2가 만나서 NH3가 된다. 이제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2개 이상이면 플러스로 묶어주고 또 이 화살표 표시는 반응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반응의 제대로 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반응의 의미는 화학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응을 하면 무조건 화학식이 변화한다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얼음이 물이 되는 것, 이거는 반응을 하는 걸까요?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변화죠. 왜냐면은 얼음 H2O, 고체 상태인 H2O가 그냥 액체 상태인 H2O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응과 반응이 아닌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다음 차례 이제 개수 맞추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개수 맞추기의 핵심은 반응 전에 있는 원자 수와 반응 후에 있는 원자 수가 같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질량은 항상 보존되니까 원자 수도 보존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N2랑 또 H2가 반응해서 NH3가 됐었죠. 이제 개수를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그냥 이 라인을 기준으로 개수를 적어보는 거예요. 왼쪽에는 N이 2개 있죠. 그리고 H가 2개 있어요. 오른쪽에는 N이 1개 있죠. H가 3개 있어요. 그런데 이 N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이 N이 앞에 2개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 NH3 분자가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H가 3개가 아니라 6개가 있죠. 그럼 이 6개에 또 왼쪽을 맞춰줘야 돼요. H가 2개 있는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3을 곱해주면 H가 6개가 되죠. 그래서 3H2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얘기하면 이 반응 표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서 개수만 맞춰주면 된다. N이 2개, N이 2개, H가 6개, H가 6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각 물질의 상태를 표시하는 거를 써볼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듯이 N2와 또 H2가 반응해서 NH3가 되는 것까지는 알았죠. 그런데 얘네들의 상태도 항상 중요하다. 고체는 S, 액체는 L, 기체는 G, 수용액은 AQ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그런데 이 하브보슈법에서는 기체인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기체인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것이므로 N2 옆에다가 기체인 거를 표시해주고 H2에다가 기체인 걸 표시해주고 NH3에다가 기체인 걸 표시해주면 된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간단한 개수 맞추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겨볼게요. 이제는 좀 복잡한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이 미정개수법을 사용해가지고 개수 맞추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개수를 모르는 이 반응식이 지금 보이죠? 그런데 이런 반응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전에 했던 방법으로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보면은 여기 산소가 여기도 있고 산소가 여기도 있고 산소가 다 있어요. 여기 모두에. 그래서 산소의 개수를 정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풀다가 안 풀리면은 미정개수법을 활용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미정개수법을 쓸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미지수 지정입니다. 이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A, B, C, D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각 원소별로 반응 전 원자수랑 반응 후 원자수를 같게 해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죠? 그런데 미지수만 넣어서 해주면 된다. 해볼게요. 일단 각 원소별로라고 했으니까 C부터 한번 봐볼게요. C는 어떻게 있을지. 일단 이 반응 화살표를 기준으로 볼게요. 왼쪽에는 C가 A개 있어요. 오른쪽에는 C가 C개만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게 해준다. 그러면은 탄소에 대한 방정식을 구했어요. 그리고 수소에 대한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수소는 왼쪽에 일단 보면은 여기 3개, 여기 1개 있죠. 합쳐서 4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A를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왼쪽에는 4A가 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H가 2개 있는데 여기다가 D를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2D개만큼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식을 간단하게 합쳐볼 수가 있어요. 이 방정식에는 양변에 2를 곱해주고 이 방정식에는 양변에 2를 나눠주면 2A는 2C는 D다 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소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산소는 일단 첫 번째 분자식에 하나 있고 A만큼 곱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2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B만큼 곱해줘야 되고, 그래서 왼쪽 변에는 A 플러스 2B만큼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변을 봐볼게요. 지금 여기 2개 있는데 C만큼 곱해줘야 돼서 C 곱하기 2, 그리고 두 번째는 1개 있는데 여기다가 D만큼 곱해줘서 D, 그래서 2C 플러스 D개만큼 있죠. 2C 플러스 D개만큼 있다.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가장 값이 작은 미지수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건데요. 가장 값이 작은 미지수는 A 혹은 C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다가 1을 넣어주면 됩니다. A와 C에 1을 넣어주면 D는 2가 될 거고 B는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온 값을 반응식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A는 1이고 B는 2분의 3이고 C는 1이고 D는 2다. 그런데 마지막 4번을 보면은 간단한 정수비로 개수를 맞춰줘야 된대요. 그래서 분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산소에 붙은 개수 2분의 3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곱해줘서 3이 되고 또 2 곱해줘서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되고 여기도 4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2, 3, 2, 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처음엔 어려울 수 있는데 몇 번 익히고 나면은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니까 잘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건데 주변에 종이가 있으면 잠시 멈추고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예시 문제부터 한번 봐볼게요. 일단 반응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원자수를 같게 해주면 끝난다. 그런데 왼쪽에 수소가 2개, 산소가 2개, 오른쪽에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 있죠. 그런데 왼쪽에 산소가 2개 있었으니까 오른쪽에도 2개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분자에다가 2를 곱해줘서 2를 곱해줘야 된다. 그리고 산소에다가 2를 곱해줬으면 똑같이 수소에도 2를 곱해줘야 된다. 같은 분자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수소에다가 2를 곱해주니까 수소가 4개가 되었죠. 그럼 왼쪽에 봐서 수소가 2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줘야 된다. 결론적으로 수소에다가는 2를 곱해주고 산소는 그대로, 그리고 물에는 똑같이 2를 곱해주면 된다 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를 볼게요. 이제 CH4가 연소하는 과정인데 똑같이 반응 화살표를 기준으로 C가 1개, H가 4개, 산소가 2개 있죠. 오른쪽에는 C가 1개, 산소가 2개, 그리고 H가 2개 있는데 산소가 1개 더 있죠. 산소가 3개. 그래서 이제 개수를 맞춰줄 건데 탄소는 1개, 또 탄소는 1개 하니까 개수가 맞죠. 수소는 4개, 수소는 2개. 수소에다가 2를 곱해줘야겠구나. 그런데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은 산소도 2배가 되니까 아까 전에 2 플러스 1이었죠.
그런데 여기다가 2를 곱해줘서 3이 아니라 4가 되겠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산소가 4개 있는데 왼쪽에는 산소가 2개 있어요. 그러면은 분자에다가 2를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해주면 4개가 되니까 맞게 되죠. 그래서 개수비는 우리가 구했듯이 1, 2, 1, 2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산화철의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반응식이에요. 이 반응식은 위에 두 문제처럼 풀면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 미정계수법을 써야 된다. 일단 미지수를 써야겠죠. A, B, D, D를 써준다. 그리고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각 원소마다 몇 개가 있는지를 체크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철이랑 산소랑 탄소가 몇 개 있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왼쪽에 철을 먼저 보면은 철이 2개 있는데 A만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2A만큼 있다. 오른쪽에 철은 철이 C개만큼 있다. 그래서 C, 2A는 C. 그리고 이제 산소를 보면은 왼쪽 반응물에는 산소가 3개 있는데 A만큼 곱해서 일단 3A만큼 있다. 그리고 다른 반응물에 또 있죠. 산소는 1개 있는데 여기다가 B개만큼 곱해져 있다 해서 3A 플러스 B가 된다. 오른쪽에 이제 생성물을 볼게요. 산소가 2개 있는데 여기다가 D만큼 곱해줘야 되죠. 이 D랑 같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를 볼게요. C는 왼쪽에 1개 있는데 여기다가 B를 곱해줘서 B개만큼 있고, 오른쪽에는 여기 1개 있는데 D개만큼 곱해서 D개만큼 있다. B는 D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산소의 방정식이 좀 복잡하니까 이걸 바꿔볼게요. B에다가 D를 넣어서 바꿔주면은 3A는 D가 되죠. 그리고 각각의 방정식을 보면서 누가 제일 작은 값인지를 볼게요. 일단 A가 2개 있어야 C만큼 되니까 A가 작고, 두 번째 방정식에서도 A가 3개 있어야 D만큼 되니까 A가 제일 작죠. 그리고 마지막은 D가 A보다 큰데 B랑 같으니까 볼 것도 없죠.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인 A에다가 1을 넣어줍니다. 1을 넣어주고, 그러면 C는 2가 되죠. D는 3이 되고, 또 B는 D랑 같으니까 3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개수를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A는 1이 되고, B는 3이 되고, C는 2가 되고, D는 3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그리고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화학 반응식이 있으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밑에 이 내용들이죠. 개수비는 몰비랑 같고, 분자수비랑 부피비랑 같고, 질량비랑은 다르다. 그러면은 천천히 봐볼게요. 일단 이 밑에 보이는 화학 반응식을 보면 수소 2분자랑 산소 1분자가 반응해서 물 2분자를 만들죠. 그래서 반응하는 개수의 비는 2대 1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비는 개수비랑 같으니까 2대 1대 2가 되고, 다음으로 몰비를 볼게요. 위로 가서 몰비. 반응하는 분자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곱해주면은 바로 몰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몰비도 같다. 그리고 같은 몰수에는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으므로 분자수비도 같고, 또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기체일 때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일 때 항상 같은 몰수에 같은 부피가 들어있죠. 그래서 부피비도 같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질량비죠. 네, 그래서 질량비는 혼자 왜 다르냐면은 화학식량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밑에를 한번 봐볼게요. 개수비는 2대 1대 2였는데 그러면 몰비는 몇이냐? 개수비랑 몰비가 같으니까 2대 1대 2가 되겠죠. 반응하는 몰비는 2대 1대 2다. 그러면 분자수비도 2대 1대 2, 부피비도 마찬가지로 기체일 때는 2대 1대 2이다. 그런데 이제 질량비는 혼자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1몰 기준으로 질량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네, 일단 수소의 원자량은 1인데 여기다가 수소가 2개가 있죠. 한 분자에. 그리고 이 수소 분자가 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2를 곱해주고, 또 이제 산소의 질량을 구해보면 산소는 원자량이 16인데 산소가 2개 있으므로 16 곱하기 2. 그리고 이제 물은 총 2분자가 있죠. 그래서 2를 미리 곱해주고, 수소의 원자량은 1인데 2개가 있고 또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대 32대 36이 나오죠.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데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질량비를 보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나와요. 이 화학 반응을 할 때는 항상 반응한 물질의 총 질량, 그리고 생성된 물질의 총 질량은 같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원자도 갑자기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총 질량은 일정하다. 반응을 해서 뭔가 화학식이 변화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은 일정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풀 때도 화학 반응식이 나온다. 그러면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항상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서 질량비를 보면은 4대 32대 36이니까 1대 8대 9가 되죠. 그래서 위에 개수비, 몰비, 분자수비, 부피비랑은 아무 연관이 없다. 그리고 항상 질량 보존의 법칙을 생각해줘야 된다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네, 이제 간단한 양적 관계에 대해서 좀 봐볼 건데요. 그리고 이 아까 전에 배웠던 이 내용들은 항상 염두해줘야 되고요.
또 양적 관계 문제를 풀 때 좀 원칙으로 습관으로 가져가면 좋은 게 문제 풀 때 어떤 게 나와도 질량이 나오건 분자수가 나오건 뭐 부피가 나오건 뭘로 우선 바꾸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문제를 봐볼 건데 CH4 8g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질량이나 분자수나 부피가 나오면 항상 몰로 바꿔준다. 우선 이거를 원칙으로 하자고 했죠. 그래서 이 8g을 몰로 바꿔줄게요. 일단 이 CH4의 분자량은 탄소의 원자량 12 더하기 수소의 원자량 4 곱하기 1 해주면은 16이 나오죠. 그리고 몰을 구하는 방법은 분자량분의 주어진 질량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분자량이 16이고 주어진 질량이 8g이니까 2분의 1몰이 있구나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문제를 더 읽어보면 이 CH4가 완전 연소할 때, 완전 연소는 산소를 만나서 연소가 시작되고 반응으로 인해서 CO2랑 H2O가 나오는 반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CO2의 부피가 얼마냐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바로 반응식을 구하는 거예요. 네, 반응식을 구해보면 일단 CH4가 있죠. 그런데 산소를 만나서 연소를 했다. 그래서 CO2랑 H2O가 나왔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개수만 맞춰주면 돼요. 제가 개수를 맞출 때는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각각의 원소의 원자수를 맞춰주면 된다 했죠. 그래서 왼쪽에는 C가 1개 있고 오른쪽에도 C가 1개 있고 네, 맞고 H가 왼쪽에는 4개 있고 오른쪽에는 H가 2개 있죠. 그러니까 이 H2O 분자에다가 2를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2를 곱해주고 그러면은 여기도 H가 4개가 되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산소가 총 4개가 있죠. 그래서 왼쪽도 산소가 4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산소가 지금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또 2를 곱해준다. 그래서 개수비는 1대 2대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개수비를 구했다. 개수비는 1대 2대 1대 2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부피비죠. 그럼 부피비도 개수비랑 똑같으니까 1대 2대 1대 2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CH4의 부피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그거를 구해볼 건데 0도씨 1기압일 때는 1몰에 항상 22.4리터가 있었죠. 그런데 CH4는 지금 2분의 1몰이 있으니까 그 뜻은 11.2리터가 있다. 그래서 부피는 11.2리터가 있고 CH4 11.2리터가 반응할 때 이산화탄소 똑같이 11.2리터가 생기죠. 그래서 발생하는 CO2의 부피는 11.2리터가 된다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11.2리터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왼쪽 위에 보면 똑같은 반응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수비를 구했었죠. 개수비는 1대 2대 1대 2고 문제를 한번 이제 봐볼게요. CH4 8g이 완전 연소할 때 CH4 8g이 몇 몰이었죠? 2분의 1몰이었어요. 그래서 이 2분의 1몰이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H2O의 질량이 얼마냐 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이 H2O가 몇 몰이 생성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몰비를 한번 구해봅시다. 반응 몰비는 개수비랑 똑같이 1대 2대 1대 2가 되죠. 그래서 CH4가 2분의 1몰 반응할 때 H2O는 1몰이 생성된다 라고 알 수 있죠. 그러면 H2O 1몰의 질량만 구하면 돼요. H2O 1몰의 질량은 일단 H, 수소가 2개 있고 또 산소가 1개 있으니까 18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18g이라고 구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볼게요. 네, 또 CH4 8g이 완전 연소할 때 2분의 1몰이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O2의 분자수는 얼마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분자수비를 한번 구해봐야겠죠. 분자수비는 또 개수비랑 몰수비랑 다 똑같죠. 그래서 1대 2대 1대 2가 됩니다. 그리고 CH4는 지금 분자수가 몇 개가 있죠? 2분의 1몰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곱한 값이 있죠. 그래서 CH4가 2분의 1 NA만큼 반응할 때 산소는 아보가드로 수만큼 반응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테인 2분의 1몰이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의 분자수는 바로 아보가드로 수가 되겠죠. 이 아보가드로 수를 숫자로 나타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몰 농도와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몰 농도와 퍼센트 농도 파트는 특히 처음에 개념을 잘 쌓아두면은 문제 풀기가 정말 수월해지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용해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건데요. 용해를 할 때는 어떤 물질을 녹이는 물질인 용매가 있고 또 녹아 들어가는 물질인 용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섞여서 용액이 되는 거죠. 예시를 들어서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용질은 소금이고 용매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섞어라 하는 게 용해고 섞이고 나서는 소금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몰 농도의 개념을 볼게요. 몰 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용질이 얼마나 있냐, 용질의 몰수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예시를 들어보면 소금물 1리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금이 1몰 있는 거죠. 그러면은 몰 농도를 구해보면 1리터분의 1몰 하면 소금의 몰 농도는 1몰 농도겠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몰농도 공식을 다시 봐볼 건데, 용액의 부피, 용액의 리터 분의 용질의 양, 용질이 몇 몰 있냐를 물어보는 게 몰농도예요. 그래서 한글 말로 외우는 것보단 차라리 단위로 외우는 게 더 좋아요. 리터 분의 몰이다. 몰농도는 리터 분의 몰이다. 라는 거 항상 잊으면 안 되고요. 이제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될 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용액의 부피가 항상 리터인지 확인하기. 왜냐면 문제에서 많이 밀리리터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밀리리터로 나온다면 이거를 리터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리터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가 나오냐? 질량하고 밀도가 나와요. 이 질량하고 밀도가 나오면 이거를 부피로 바꿔줘야 되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부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몰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용질의 양, 몰을 알아야 되는데, 몰이 안 나오고 질량하고 분자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몰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물이 500ml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밀리리터가 나오면 리터로 바꿔준다 라고 했죠. 물 500ml는 0.5리터가 되죠. 그리고 포도당이 1몰 있대요. 그러면은 몰 농도를 바로 구해줄 수 있어요. 몰 농도는 리터분의 몰이죠. 그런데 0.5리터분의 1몰이니까 답은 2몰 농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고요. 두 번째를 보면은 여기에 리터가 나오지 않고 그람이 나왔어요. 질량이 나왔어요. 질량이 나오면 밀도와 질량을 이용해서 부피를 구해준다 했죠. 그래서 부피를 한번 차근차근 구해볼게요. 아까 전에 배웠듯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렇다면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한번 구해볼게요. 밀도는 1g/ml, 그리고 질량은 500g. 구해보면 500ml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밀리리터를 쓰지 않고 리터를 쓴다. 그러면 0.5리터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 문제를 한번 다시 쭉 읽어볼게요. 포도당이 180g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몰이죠. 그래서 몰로 바꿔줘야 돼요. 몰로 바꾸려면 분자량과 질량이 필요하죠.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180분의 180을 해주면 1몰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몰과 리터를 구했어요. 그래서 몰 농도를 구해볼게요. 몰 농도는 리터분의 몰이고, 리터가 0.5리터, 그리고 몰이 1몰 있죠. 그래서 몰 농도는 2몰 농도가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몰 농도를 구해주면 되고, 다음으로는 퍼센트 농도를 봐볼게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이 100g 있는데 여기에 용질이 몇 g 있냐 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용질이 용액에서 질량을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용액 100g, 소금물 100g이 있어요. 그리고 용질의 질량이 20g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공식을 봐볼게요. 공식을 보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방금 예시로 대입해보면 소금물이 100g 있고 소금이 20g 있고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된다. 그러면 20%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제 퍼센트 농도 공식을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주냐면은 바로 용액 질량, 용액 g분의 용질 g이라고 외워주면 돼요. 그리고 100까지 곱하는 거. 왜냐면 문제를 풀 때 이게 용액인지 용매인지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용액인 거를 확실하게 외워줘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써놨죠. 분모에는 용액의 질량이 있는 걸 확인해라. 그래서 이제 옆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포도당이 20g 있죠. 그리고 포도당의 수용액은 200g이 있다. 이때 퍼센트 농도를 구해라. 퍼센트 농도는 용액 g분의 용질 g을 했고 거기다가 100을 곱해줬죠. 그런데 용액의 질량은 200g이 있죠. 그리고 용질의 질량은 20g.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정답은 10%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를 볼게요. 다음 문제에는 포도당이 0.1몰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질량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포도당 수용액은 100ml 있대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질량을 구해야 돼서 변화를 해줘야 돼요. 이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용질의 질량을 알아야 돼요. 질량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 분자량이 있고 몰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통해서 질량을 구해줄 수가 있죠.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라는 거는 1몰에 180g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0.1몰에는 몇 g이 있어야 될까요? 18g이죠. 그래서 포도당은 18g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용액의 질량을 구해줘야 돼요. 이 용액의 질량을 구하기 전에 한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용액의 질량은 부피인 100ml 곱하기 수용액의 밀도인 1.8g/ml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80g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용액의 g도 구했다. 이제 답을 구해볼게요. 퍼센트 농도는 180g 분의 18g 그리고 100까지 곱해주면 10%가 나오게 되죠. 몰 농도는 첫 번째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유형 문제들을 한번 보러 가볼게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묽은 용액의 몰 농도, 몰 농도와 퍼센트 농도를 변화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측 상단을 한번 봐볼게요.
몰 농도와 퍼센트 농도에서 중요한 거는 용질의 몰수다. 항상 용질의 몰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를 볼게요. 문제에서 0.01 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을 0.5리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죠. 그럼 이게 목적이에요.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필요한 0.1 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의 부피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 수중에는 0.1 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다른 비커에다 넣어가지고 총 0.5리터의 수용액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이 수용액의 몰 농도는 항상 0.01 몰 농도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수용액을 넣어준 뒤에 두 번째로는 다른 곳에서 물을 이렇게 넣어준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비커에 포도당이 몇 몰 있는지를 알아주면 돼요. 그런데 이 두 수치로 몰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몰 농도는 리터분의 몰이었죠. 그러니까 몰은 몰 농도 곱하기 리터를 하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수용액에는 0.01 몰 농도 곱하기 0.5리터만큼이 몰이 있다. 계산을 해보면 0.005몰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갖고 있던 수용액에 총 0.005몰만큼 포도당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포도당 수용액에 몇 리터가 있는지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몰 농도는 리터분의 몰을 이용해주면 돼요. 몰 농도는 0.1 몰 농도고 또 X리터가 있고 이때 0.005몰이 있다. 그러면 이 X가 몇이 되느냐만 구하면 되죠. 계산을 해보면 이때 X는 0.05리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0.05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처음에 용질의 몰수를 알아준 다음에 공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물 농도와 퍼센트 농도를 변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봐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0.3 몰 농도의 수산나트륨 수용액이 있대요. 몰 농도가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용질의 질량과 용액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다시 봐볼게요. 그리고 수용액이 100ml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질의 질량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용질의 질량을 알 수가 없어요. 우선 용질의 몰수, 이 용에 가는 용질이 얼마나 있냐를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몰은 몰 농도 곱하기 리터를 하면 나왔었죠. 계산을 해보면 0.3 몰 농도 곱하기 0.1 리터죠. 그러면 0.03 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질의 질량을 구할 건데 1몰일 때 이 분자량은 40이니까 40g 있는 거예요. 그런데 0.03몰이 있어요. 그럼 이때 몇 g이 있냐를 구해주면 40 곱하기 100분의 3 해주면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 1.2g이 나오고요. 그래서 용액의 질량은 1.2g 있다. 그리고 이제 용액의 질량을 구해야 돼요. 다시 문제를 보면 문제에 부피가 있고 밀도가 있어요. 근데 부피 곱하기 밀도는 질량이었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100ml 곱하기 1g/ml를 해주면 100g이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액의 질량은 100g이 있다. 답을 구해보면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 100g 분의 용질 질량 1.2g 100을 곱해주면 총 1.2%가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1.2%가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면 어려운 문제까지도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좋아요까지 남겨주시면 좋겠죠.